안녕하세요. 피기빈입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쓰던 외장하드를 정리하다가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풀 패키지 엑셀 파일을 발견했어요. 친동생이며 주위 아는 동생들에게도 예전에 공유를 많이 해줬었는데 아무튼 그 파일을 살펴보다 보니 이건 진짜 잘했다 싶기도 한 것들도 있고 이건 이렇게 하지 말걸 싶기도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결혼 준비하면서 잘했던 점, 후회되는 점 3가지씩 골라서 공유를 해볼게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정말 잘했었다 싶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예산을 짜서 그 예산에 맞게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500만 원만 지원해 주셨어요. 마음 많은 시부모님네만큼은 지원해 주시고 싶으셨겠지만 사정이 썩 좋지 못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정도가 최선이셨고요. 대신 저는 입사 후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모님 대신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도 다 하고 예단금도 보내고 했습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월급도 많이 받고 풍족한 사람이라며 댓글을 좀 함부로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 회사를 지금 거의 13년째 다니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연봉도 많이 오르게 됐고, 그리고 사실 저는 대학교 때는 제가 알바한 돈으로 먹고 살았고, 입사 후에는 학자금 대출을 다 갚고 나서 저축한 돈으로 결혼을 했고, 그렇게 살림도 시작을 했었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혼 준비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했었던 부분은 예산을 짠 거였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예산은 절대 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최대한 자세히 현실감 있게 짜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인터넷을 보면서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는데 사용한 비용 리스트들도 최대한 참고하고 대략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미리 찾아서 넣어두고 했었어요. 결혼을 다 하고 나서 보니 다행히 예산을 초과한 부분은 없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점입니다. 결혼 준비하다 보면 살면서 한 번 하는 건데 언제 또 이렇게 해봐 이런 생각에 하나씩 2개씩 야금야금 예산을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진짜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모든 항목을 예산을 염두에 두고 그 이상의 것을 고민하게 될 때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결혼 끝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때는 되게 크게 고민했던 것들이 결혼 후에는 정말 생각도 안 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소비를 했었던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청첩장이랑 축의금 리스트를 제대로 정리했다는 점이에요. 우선 청첩장은 나눠주어야 할 사람들 리스트를 미리 쫙 정리를 했었어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기도 했고 대학교 때 선후배들도 워낙 많아서 자칫하다가는 인사를 놓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에 청첩장을 나눠드려야 할 분을 쫙 리스트를 적어주고요. 직접 나눠드린 분들은 표시를 해서 꼼꼼하게 청첩장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기에 여의치 않은 분들은 미리 주소를 다 받아서 집에 청첩장을 제대로 보내드렸고요. 이 부분은 인사랑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제대로 인사를 전하지 않으면 사람에 따라서 섭섭해 하시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축의금. 축의금은 결혼식 당일에 정신이 없어서 정말 허둥지둥 적어주는 대로 전해주는 대로 받기 마련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따로 쥐어준 현금 축의금들이 좀 많았는데 그것들은 웨딩카 타고 공항 가는 길에 졸면서도 다 정리를 했고 공항에서 통장에 입금도 싹 해놓고 출발했었어요. 축의금은 정말 결혼 후 초기에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할 것을 추천드려요. 나중에는 정말 누가 얼마를 어떻게 주셨는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요. 잘 정리해두면 진짜 편한 점은 제 결혼식 이후에 경조사에서는 누군가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이에요. 축의금 리스트를 열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했는지 살펴보고
저도 그만큼 챙겨서 하면 돼서 정말 편해요. 마지막은 그릇 사재기 안 한 점이에요. 저는 그릇이랑 냄비류 같은 식기도구들을 최소한으로 샀었어요. 살면서 또 추가로 사려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혼해서 살림을 시작하다 보니 점점 취향이라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신혼초에 길을 지나다니면서 예쁘다고 샀던 그릇들,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그릇들은 사고 나서 다 후회했어요. 그래도 저는 워낙 최소한으로 준비했다 보니 추가로 더 무언가를 살 여유는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혼수로 그릇들을 아주 짱짱하게 잔뜩 사두었더라면 아마 제 취향에도 맞지 않아서 금세 질릴 것 같고, 취향에 맞는 걸 더 사고 싶은데 이미 사둔 게 많아서 또 사기도 애매하고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이 신혼여행으로 유럽 여행에 가서 스타우브 냄비를 사올지 말지 고민하길래 제가 말렸거든요. 그 이유는 한국이나 유럽이나 스타우브 냄비 가격이 비슷하다는 점이랑 네가 결혼 후에 요리에 재미를 붙일지 말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제 주위에 보면은 저처럼 집에서 요리를 곧잘 해먹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가스비도 얼마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리 쪽이랑은 전혀 취미가 없어서 모든 걸 사 먹고 배달시켜 먹는 분들이요. 사실 물론 재테크를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집밥주의이긴 한데,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결혼해서 좀 살아봐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최소한의 그릇과 식기만으로 버텨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번에는 결혼 준비하면서 후회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스튜디오 사진이에요. 요즘은 스튜디오 사진들은 정말 많이들 생략하시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 사진들에 대한 로망은 없었는데 제 남편이 있더라고요. 자기 로망은 거실에 결혼사진 걸어두는 거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물론 당시에도 지금도 사진 결과물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지만요, 정말로 다시 들춰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뭐 남편의 로망대로 여전히 거실 한복판에 결혼사진이 걸려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스튜디오 사진에서 절약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사진 찍을 일들이 은근히 많아요. 뭐 아이 돌사진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기념일마다 이제 가족의 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을 1년에 한 번씩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 찍을 기회는 앞으로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생동감 있는 결혼식 하루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보다는 본식 사진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다는 판단이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너무 외모에만 치중한 결혼 준비를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돈이 없었음에도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PT랑 피부 관리는 끊었었어요. 물론 PT를 하면서 몸도 엄청 건강해졌고 피부 관리를 하면서 레이저로 피부도 조금 더 깨끗하게는 만들 수 있었지만, 아마 다시 돌아간다면 운동은 PT 없이 헬스장만 다니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매일 달리기를 했을 것 같고요. 피부 관리는 최소한의 레이저 시술은 좋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집에서 관리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결혼하니까 웨딩 패키지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운동과 피부 관리는 충분히 돈 많이 안 쓰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웨딩을 앞두고 한마디로 팍팍 힘주면서 열심히 달렸더니 결혼과 동시에 뚝 끊게 되더라고요. 운동은 끊고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야식 먹고 피부 관리는 피곤해서 못하고 말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더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든 피부 관리든 웨딩 패키지가 붙은 그런 특수 관리보다는 그냥 결혼 후에도 쭉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가벼운 루틴을 만들어서 결혼 전에 습관을 만들어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모두 평생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런 외모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공부를 더 하고 남편이 될 사람이랑 경제관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을 미리 갖는 게 더더더더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진짜 후회한 건데요. 신혼집인 전셋집에 맞춰서 가구를 사고 집을 꾸밀 물건들을 잔뜩 샀다는 점이에요. 신혼집 좋죠. 얼마나 알콩달콩해요. 기왕이면 예쁘게 꾸며서 살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90년대에 지은 구축에 살고 있지만 신혼집은 지은 지 4년 된 따끈따끈한 신축에서 전세살이를 했었어요. 신축이라서 집도 깨끗하고 그때 20평대이긴 했는데 이게 다 확장된 집이라 거실도 널찍널찍하고 집도 크게 나왔었어요. 그때 저희가 그 집을 예쁘게 꾸미려고 가구며 소품이며 다 갖춰서 샀었거든요. 식탁도 그 집 사이즈에 맞게 아담한 사이즈로 꽤 비싼 거를 샀었고, 당시에는 아이가 없었으니까 방 하나 남는 거를 부부 공부방으로 만들어서 책장이며 책상이며 이케아에서 예쁜 거 사다가 다 꾸며놓고요. 아무튼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전셋집을 3번을 이사하고 지금 집을 사서 4번째 이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집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집에 맞춰서 샀던 그 가구들이 다 애물단지인 거예요. 특히 지금 현재 집으로 이사 올 때는 평수를 좀 넓혀서 왔는데 비싸게 샀었던 아담한 사이즈의 식탁은 진짜 애물단지였어요. 가구는 중고 판매도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구를 팔려면 좀 사이즈가 큰 가구의 경우는 쉽게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달차를 불러야 이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배송비가 더 들어요. 결국은 집 완전 근처 분에게 팔거나 아니면 어쨌든 직접 픽업이 가능한 분들께 팔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인 즉슨 사는 사람도 진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눈물 머금고 버리는 게 속이 편할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식탁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그냥 버리지 않고 적당히 갖고 살고 있긴 한데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 전셋집에 맞춰서 가구를 사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의 것들만 저렴한 걸로 사서 쓰고 차라리 나중에 내 집 마련한 후에 제대로 된 걸 사는 걸 추천해요. 아, 그리고 기본적인 가전은 사두면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가전은 괜찮은 걸 처음부터 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나름 주부 8년차가 되어 보니까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쭉쭉쭉 결혼을 하기도 했고 주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선배들이 없어서 사실 주위 후배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시는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